네, 이제 10강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고려시대인데요. 고려시대는 우리가 뭐 중세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뭔가 큰 변화가 있나 봐요. 여기 나오는 사진이 누구예요? 태조왕건 청동상이다 그랬는데 이 머리에 그 황제가 쓰는 통청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고려는 초기의 왕들이 시험에 나오는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태조 왕건인데요. 태조 왕건의 이름은 말 그대로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이 뭐 했어요? 고려를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건국 초에 세금을 깎아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민 유도했다 그래요. 백성을 수취하는데 정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세율을 10분의 1로 깎아준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또 하나, 빈민구제기관인 흑창을 설치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옛날에 고국천왕이 했던 진대법 기억나세요? 고구려에 고국천왕이 봄에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받는 그런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비슷한 게 바로 흑창이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태조왕건이 백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군요. 또 신하들에게 주는 어떤 훈계와 같은 글을 썼어요. 그게 바로 정계와 계백요서입니다.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왕건도 호족이에요. 근데 호족 친구들이 호족인 왕건을 추대해가지고 사실 왕이 됐는데, 야, 정말 왕이 되고 보니까 호족이 제일 성가신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왕건이 호족으로서 왕이 되기 전에 호족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내가 뭐 왕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왕이 되면 너 기획시정부 장관 시켜줄게, 너 국토교통부 장관 시켜줄게, 이러면서 막 남발을 해놨어요. 근데 정말로 왕이 된 거예요. 교육부 장관 후보만 한 10명 돼. 그래서 이 호족들이 고려 초기에 가장 성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얼르고 달래고 가끔은 좀 위협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사기 두 개입니다. 그럼 기는 바로 기인제도를 말하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인질제도입니다. 만약에 전라도의 어떤 호족이 좀 반역을 일으킬 것 같아. 그러면 그 호족의 자제를, 아들을 서울 당시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는데요. 개경으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통제하는 뭐 이런 방식이에요. 뭔가 자제 인질제도, 그게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또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부라는 사람을 경주를 다스리는 최초의 지방 감독관으로 파견했어요. 그게 바로 최초의 사심관을 파견한 건데요. 사심관 제도도 역시 시골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심관과 기인제도, 아주 태조왕건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사기, 태조왕건,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호주 견제정책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십니다. 또 개경이라는 수도가 있었지만 왕건은 평양도 중시했어요. 평양을 당시에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서울로 부른 거죠. 그래서 개경, 서경, 양경이죠. 그래서 양경체제를 구축한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면서 개경은 아래쪽에 있고요. 즉 서경은 위쪽에 있는데 왜 위쪽을 더 중시했냐면 바로 평양이 옛날에 고구려 수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무기중심도 위쪽으로 가면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은 거예요. 뭔가 왕건은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위쪽에 있는 오랑캐를 싫어했어요. 특별히 저 한반도의 북서쪽에 있는 거란족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런데 왕건이 거란족을 싫어한다는 걸 거란족이 몰랐어. 그래가지고 왕건과 친해지고 싶은 거란족이 낙타 50마리에다 리본을 매가지고 선물을 보냈잖아.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근데 왕건이 어떻게 할게요? 국경에서 굶겨 죽여버렸어요. 만부교라는 자리에서 굶겨서 죽이고 그 낙타를 끌고 온 사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배를 보냈다니까.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말 그대로 만부교 사건입니다. 이 만부교 사건의 키워드는 거란도 키워드인데요. 이때 낙타가 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낙타도 키워드입니다. 이래서 뭔가 거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태조 왕건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요, 거란이 조만간 쳐들어오겠다. 그쵸? 그래요. 이제 왕건이 죽은 이후에 거란이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사람은 광종입니다. 광종은 몇 대 왕이에요? 태해, 정광, 경성목, 태해, 정광. 그죠? 이 사람은 네 번째 왕이네요. 그죠? 예, 제4대 왕은 광종입니다. 광종은요, 1등 답이 너무 쉬워요. 바로 광종이 쓴 연호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광덕과 준풍이에요. 광덕과 준풍은 보통 같은 문장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연호를 쓴 광종의 연호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연호는요, 우리나라 모든 왕이 쓰지는 않았어요. 연호를 잘못 쓰면 중국이 짜증내거든요. 왜 중국 연호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냐, 이런단 말이에요. 광종의 광준 해보세요. 광종의 광준 너무 쉽죠? 예, 광종의 광덕과 준풍, 이게 바로 1등 답입니다. 근데요, 1등 답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좀 어려운 말인데 노비안건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노비안건법이 나오죠. 너무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광종의 1등 답이에요. 사실 1등 답이 두 개인 건 매우 중요한데 광덕준풍이 나오면 노비안건법을 고르고 노비안건법이 나오면 광덕준풍을 고르면 되거든요. 노비안건법, 안검은 자세히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노비가 된 사람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귀족이나 호족에게 빚을 못 갚아가지고 노비로 팔려간 거지. 이렇게 정말 억울한 사정에 있는 그런 노비는 양인으로 다시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노비 해방, 아주 멋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광종이 이렇게 노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노비를 풀어준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당시 노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건 바로 호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족의 노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호족의 노비를 풀어주면 호족의 힘이 약해지잖아. 이것도 호족 견제 정책이군요. 아버지와 같이, 사실 왕건의 아들이 광종인데요, 아버지와 같이 호족을 견제한 사람이 바로 광종이에요.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림에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도록 하시오, 이 사람이 바로 광종이 되는 거죠. 노비안건법, 광덕준풍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광종 때 또 시행된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통일신라 때 원성왕이라고 기억하세요? 원성왕? 독서 문제 때문에 원성이 자제하다며 책 읽어! 그랬더니 이게 원성이 자제했던 그게 바로 원성왕입니다. 그래서 원성왕 때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 시험 제도가 뭐죠? 독서 3분과정. 그것이 발전되고 돼서 시험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과거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 누가 했어요? 여기다 이응 붙이면 되겠다, 그치? 광거 제도, 이건 바로 광종이 한 거예요. 사실 과거 제도를 실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실시한 거예요. 바로 쌍기라는 사람입니다. 후주 출신 쌍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잠깐 그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곧불이 걸려가지고 우리 여행 중에 아픈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려에서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랬어요. 광종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후주 출신 왕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쌍기를 우리가 좀 쓰면 안 되냐, 써라. 그래가지고 쌍기를 쓰게 된 거예요. 후주 출신 쌍기가 추진했던 아주 개혁 중의 개혁이 바로 과거 제도입니다. 예, 과거. 그래서 사실 물갈이한 건데요. 이전에 호주 출신으로서 지방 장관들을 하던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과거 합격자들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과거의 감독관을 지공거라고 했는데요. 쌍기가 첫 번째 지공거가 되었어요.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 제도의 실시를 건의했고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지공거가 됐대요. 자기가 감독도 했대요. 아니 뭐 시험 감독관이 뭐 그렇게 큰 자리냐? 큰 자리입니다. 당시에 시험 감독관은요, 시험 합격자들이 자기 밑으로 들어가요. 뭔가 정치 세력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바로 지공거거든요. 또 하나, 광종 때는요,
관들에게, 백관들에게, 관리들에게 공복을 입혔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공복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은 관리들의 옷 색깔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자색, 단색, 비색, 녹색, 뭔가 사색으로 사람들의 옷 색깔을 달리했어요. 왜 달리했을까요? 자, 단, 비, 녹, 옷 색깔이 다르면 그 모든 옷 색깔 위에 왕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사람 사이에 위계가 있다는 걸 아주 눈으로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광종의 자단비녹 사색 공복제도입니다. 뭐라고요? 자단비녹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색인데요. 그 신라도 옷 색깔이 자비, 청왕, 사색으로 관리들의 옷 색깔이 달랐었어요. 좀 비슷하죠? 근데 사색인 것 같은데 신라는 자비, 청황, 그런데 고려광종은 자단비녹입니다. 이제 성종으로 갈게요. 성종은 제6대 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배워야 되는 왕은 태조, 광종, 성종인 거예요. 나중에 현종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태조, 광종, 성종. 성종 보겠습니다. 성종은 이 성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 묘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진짜 뭔가 완성했을 때, 그때 성종이라는 묘를 써요. 뭔가 제도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은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상소문 100일장을 열었어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상소문을 써보시오, 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가 쓴 상소문이 바로 시무 28조인데요. 야, 이 참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종이 이거를 그대로 다 시행해 옮깁니다. 그러니까요,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썼던 것이 결국 성종의 업적이기도 해요. 최승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 최승로 언제적 사람이에요? 최성로라고 외울까? 최승로는 성종자 사람이에요. 최승로는 최성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시무 28조를 반영하겠노라. 언제적이에요? 바로 최성로, 최승로, 성종 때네요. 그죠? 성종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종 문제인데 저라면 12목이라는 걸 답으로 내겠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성종의 1등 답이 바로 12목이거든요. 보세요. 밑에 12목.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12목이 뭐냐면 지방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국에 12개의 목을 두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12목에 파견한 지방관은 12목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목사. 근데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사실 이걸 건의했는데 시무 18조에서는 목사, 지방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밑에 보세요. 청컨대 외관을 주소서 그랬다고요. 청컨대 외관을 주소서. 외관이 바로 지방관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최승로예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성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위쪽에 보시면은 이성육부, 이건 중앙의 관청의 구조인데요. 왕 밑에 성이 2개가 있고 한 성 밑에 6개의 부가 있는 이성육부, 이걸 또 완성한 사람도 성종이에요. 뭔가를 잘 만드네요. 그죠? 예, 제도를 완비한 사람이 성종이라는 묘를 갖게 되어 있어요. 또 지방 세력 통제를 위해서 향리제를 정비했대요. 아니 지금 호족을 견제한 사람들 보니까 태조 왕건도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걸로 호족을 견제했고, 그리고 광종도 과거제도로 호족을 견제했고, 노비안검법 이런 걸로도 호족을 견제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호족들이 힘이 약해지지 않나 봐. 그래가지고 호족들의 힘을 쏙 빼놓는 그런 제도를 둔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호족은요, 사실은 신라 말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한 용어예요. 선중호거리라 하는 호자가 바로 힘이 세다 이런 뜻이야. 지방에 있는 힘센 세력이 바로 호족인데요. 호족을 더 이상 이제 호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종은 호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이 향리 이렇게 불러요. 약간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족은 힘이 세.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도둑도 잡고 세금도 걷고 이래요. 근데 향리는
도둑 잡고 세금 걷는 건 똑같은데 힘이 좀 약해. 이게 바로 향리예요. 호족의 지위를 격화시키고 힘을 쭉 빼놓는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래서 향리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성종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성종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이 하나 생겨요. 드디어 태조 왕건의 그 거란에 대한 적개심, 그것의 부작용이 드디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만부교 사건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은 성종 때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란은 3번 침입하는데 성종 때 1번 침입해요. 그때 성종 때 침입했을 때 거란을 그냥 돌려보내요. 당시에 외교 단판으로 돌려보내요. 정말 말을 잘했나 봐. 싸움하지 않고 외교 단판으로 거란을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서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압록강은 사실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록강의 강의 동쪽, 사실 압록강은요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흐르다가 사실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의 동쪽이면 그게 바로 강동 육주예요. 그래서 강동 육주라는 그 압록강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드디어 차지하게 돼요. 사실은 거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란족이 여진족을 쳤거든요. 그래서 강동 육주 지역을 차지한 걸 갖다가 이 서희라는 사람이 그 땅은 옛날에 고구려 땅이고 고려는 고구려 계승국가니까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란이 그런 거 그래가지고 서희한테 그냥 줬어요. 좀 당한 거죠. 서희가 좀 말을 잘했나 봐. 그래서 서희가 차지한 땅이 바로 강동 육주입니다. 근데 강동 육주는 이게 지금 거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거란이 차지해서 서희에게, 즉 고려에게 준 땅이 바로 강동 육주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예 외울 때부터 압록 강동 육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서쪽이니까 압록 강동 육주. 이 서희도요,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성이 이렇게 외우면 더 좋은데. 우리 성종 때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최승로와 서희인데 최승로는 최성로, 서희는 성희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 같은 왕 때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종인데요. 거의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은 성종인데 딱 하나 안 한 게 바로 지방행정구역이에요. 성종도 12목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잠깐 만들었다가 12목은 금방 사라졌어요. 결국 지방행정구역을 완성시킨 사람은 오히려 현종이에요. 현종이 완성시킨 지방행정구역은 오도와 양계입니다. 뭐 짧게 부르면 오도 양계죠. 도가 5개, 개가 2개. 그게 바로 오도 양계인 거예요. 이때요. 현종 때 거란이 다시 쳐들어와요.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이때 있습니다. 근데 2차 침입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3차 침입 때 딱 막아서 거란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전쟁을 마무리 지은 장군이 있어요. 바로 강감찬입니다. 그래서 강감찬은 역시나 현종 때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쌍기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광종. 최승로와 서희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성종. 강감찬은 언제 활동했습니까? 현종. 그러니까 뭔가 왕의 연관 인물들, 그 신하들의 이름을 잘 외워야 이 사료도, 이 자료도 잘 분석할 수 있어요. 알았죠? 예. 이제 고려 초기의 왕들은 보셨고, 이제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요, 이 성종이 완성했다고 그랬잖아. 이성육부제. 왕 밑에 성이 2개가 있고, 한 성 밑에 6개의 부가 있고, 이성육부. 이게 바로 성종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제 성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2개의 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입니다.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다시 성이 뭐라고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근데요, 중서문화성이 더 커요. 더 중요합니다. 최고관청이 바로 중서문화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중서문화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서문화성에 특별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서문화성의 아랫사람들과 놀지 않는다?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중서문화성의 높은 관리들을 재신이라고 하는데요. 재신들은 낭사랑 놀아주지 않아. 그럼 이제 중서문화성의 재신은 그러면 상서성의 높은 관리들과 놀아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노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고려는요, 중추원이라는 관청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런 것들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그 중에서 중서문화성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최고 관청인데, 고려에는 최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송나라 제도를 모방한 최고의 관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추원입니다. 그래서 중추원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관리 추밀이 있고 낮은 관리 승선이 있어요. 좀 특이하게도 중서문화성의 이 재신들은요, 여기 있는 이 추밀과 같이 놀아요. 다른 건물에 있는데도 둘이 높은 관리라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이들이 놀면서 사실 노는 건 아니고 회의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 그래가지고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뭐라고 그래요? 제추회의. 제추회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추회의 중에서 국방 문제를 만약에 다루게 되면, 군사 문제를 다루면 도병마사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입법, 또 규칙, 제정 이런 거 관련된 입법회의는 식목도감이라고 그래요. 제초회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어요. 식목도감은 가끔 나오고 도병마사는 아주 많이 나와요. 도병마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도병마사, 사실은 도병마사가 뭔 뜻이냐면 유도한다, 병마사를, 이런 뜻이에요. 도병마사, 지도한다, 유도한다, 병마사를. 병마사가 누구게요? 병마사는 고려의 5도 양계 중에요, 양계의 도지사 이름을 병마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병마사는 병마사,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도지사인 병마사를 유도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 국방회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려 말로 가게 되면 이게 5글자로 바뀌어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회의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부터 좀 내용을 볼게요. 아주 중요한데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천의 추밀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추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걸 뭐라고 한다? 도병마사. 맞죠?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게 나중에 원가습기에 뭘로 바뀐다? 도평의사사 5글자로 바뀐다. 그리고 각종 법제를 논의하면 입법회의는 식목도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중요한 건 도병마사예요.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병마사야. 그거부터 알아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요, 중서문화성의 낭사는 관등은 났지만 서경권을 가지고 있대요. 낭사가 누구냐면 이 사람,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 사람이 지금 중서문화성의 낮은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서경권을 가지고 있대요. 서경이 뭔데요?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임명동의권이 있는데요, 임명동의권 같은 게 바로 서경권이에요. 직위는 낮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낭사입니다. 근데 낭사는요, 너무 외로워. 왜냐면 중서문화성의 재신이 자기랑 놀아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낭사는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사람과 놀게 됩니다. 누군가와 놀아요. 낭사가 누구와 놀게요? 어사대라는 감찰하는 기구,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감사원인데요, 낭사는 지금의 감사원 격인 어사대와 같이 놀아요. 중요한 건 이 둘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모아서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간입니다. 그러니까 대간은 낭사가 하는 서경권도 가지고 있고 어사대가 가지고 있는 감찰권도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대간이가 서경을 행사한다 그래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대간, 중요하죠. 대간이 바로 서경을 행사합니다. 대간이 뭐냐면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일자가 잔뜩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리기도 어려운 이 한자 있죠, 대. 이게 바로 감찰이라는 의미예요. 감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발해 감찰기구가 있었어요. 발해 감찰기구가 뭐예요? 발해 감사원 중정대. 그때도 이 대자 써요. 대자로 끝나는 것들은 어사대, 중정대 이렇게 대자로 끝나는 건 감찰기구예요. 근데 이 간은 뭐게요? 간은 또 여기 보면 간정 있죠. 정책을 비판하고 옳은 말하는 거, 직언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중성화성의 낭사와 어사의 관원들이 모여 있는 걸 대간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요거를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걸 좋아해요. 이거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예. 대간이 서경을 행사한다. 임명동의권을 행사한다. 이거예요. 또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은 삼사라는 게 있는데요. 고려에도 삼사가 있고 조선에도 삼사가 있거든요. 조선의 삼사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등의 세계 관청을 말해요. 그런데 고려, 지금 고려인데요. 고려의 삼사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회계관청, 재정관청을 우리가 삼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게 뭐예요? 삼사예요. 보통 시험은 삼사가 회계를 담당한다 그래요. 그럼 맞다 그러시면 돼. 다른 데다 쓰면 안 되고 삼사가 회계 담당자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지방행정 조직이 나오는데 이미 했던 게 다시 나와요. 우리 모든 거 중앙의 관청을 완성한 사람은 성종인데 지방의 행정구역을 5도 양계로 완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현종이라고 했죠. 보세요. 현종 때 5도 양계의 지형제도가 확립되었다. 5도,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5도는 경상도, 전라도, 양강도, 교주도, 서해도 이게 바로 5도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고려시대 때부터 썼던 그런 용어예요. 경주, 상주, 전주, 나주 합쳐진 경상 전라도가 이게 고려시대의 용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이런 말이 나오면 확실하게 고려 얘기다. 그죠? 예. 그리고 북계, 동계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양계라고 그래요. 서계 없어요. 남계 없어요. 북계, 동계 이게 두 개를 우리가 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5도 양계라고 하죠. 보세요. 근데 양계의 도지사 이름은 뭐래요? 병마사래요. 근데 5도의 도지사 이름은 좀 달라요. 5도의 도지사 이름은 안찰사예요. 질문. 고려에는 안찰사가 몇 명 있었을까요? 5명. 병마사가 몇 명 있었을까요? 2명. 그래서 안찰사, 병마사, 도지사 이름이 2개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국경지역에 있는 게 바로 양계이고 양계 도지사가 병마사인데 그를 유도하는 회의가 바로 도병마사예요. 제초회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역의 지방관이 파견된 게 아니에요.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우리가 주현, 지방관이 없는 것을 속현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뭐가 더 많았대요? 속현이 더 많았대. 오히려 지방관이 없는 곳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시험에 내기 정말 좋아. 주현이 더 많았다. 속현이 더 많았다. 뭐가 많니? 그럴 수 있죠.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 더 많은 나라가 고려입니다. 조선은요? 나중에 조선 배우겠지만 조선은 속현이 없어요. 조선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삼아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군사제도 좀 보겠습니다. 고려는 중앙군으로 2군 6기가 있어요. 그럼 지방군은 없느냐? 군대는 당시에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요. 중앙군은 2군과 6기고 지방군은 이거예요. 주현군과 주진군이에요. 여기도 5도에 두는 건 주현군, 주둔한다. 또 양계에는 주진군이라고. 그래서 사실 개 밑에는 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진군이라고 하는데 주현군, 주진군 이런 것들은 지방군으로 특별히 양계에 두는 주진군이 중요해요. 왜냐면 국경지역에 양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지방군이, 주진군이 큰 역할을 하겠죠. 알아두시는데 좀 주의하실 점은
2군과 6위는 모두가 중앙군이에요. 뭐 2군은 중앙군, 6위는 지방군 이러면 안 돼. 2군, 6위가 다 고려의 중앙군이고 그리고 지방군은 숫자가 없어. 주연군, 주진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2군은 응양군, 용호군 이렇게 2군이네. 그지? 2군으로 응용해 볼까요? 응양군, 용호군, 응용군. 예. 응양군, 용호군, 2군. 이것이 6위보다 지위가 높았대요. 아, 2군이 더 중요했구나. 2군도 6위도 다 중앙군이긴 한데 사실 2군은 왕 옆에 있었거든요. 원래 왕실을 호위하고 왕을 호위하는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위군이라고 하는데 친위 부대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2군이거든요. anyway, 2군 6위라는 말이 나오면 고려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뭔지 아세요? 통일신라는 구서당 10정 그랬는데 그거랑 비교해야 돼. 그치? 구서당 10정 그러면 통일신라고 2군 6위 그러면 고려예요. 고려에는 또 특수군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따로 만든 특수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광군이 있었는데요. 광군은 기억기억 거란을 막기 위한 겁니다. 거란을 막기 위한 게 바로 광군이고요. 또 여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은 별무반이에요.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거란과 여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반도가 있으면요. 한반도에 북서쪽에 거란이 있고요. 두만강 쪽에, 동북 쪽에 여진 쪽이 있는데 이 거란을 막기 위한 게 광군, 또 동북 쪽에, 두만강 쪽에 있는 여진 쪽을 막기 위한 게 바로 별무반입니다.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거는 광군은 분명히 정종 때, 태해정, 3대 왕 때 만들었는데 왕은 잘 묻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별무반을 만들었을 때는 어느 왕인지는 중요해요. 요건 체크하세요. 숙종. 예. 숙종 때 별무반이라는 여진 정벌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외 관계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려에서는 그 관리가 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과거, 음서, 천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과거 제도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과거 제도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적어놓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 당시에 과거 제도를 광종 때 실시할 때 제술과 명건과 잡과 승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하나만 없어요. 바로 무과인데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왜 거의라는 표현을 쓰냐면 고려의 마지막 왕 때 아주 잠깐 시행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려는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다 있어. 근데 뭐만 없다? 무과가 뭔데? 무신들을 시험 보는 게 바로 무과예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공식적인 시험도 없다라고 불만을 갖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들이 화가 나서 무신 정변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예, 나중에 고려시대 때 그래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보시면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이래요.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김부가 누구예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죠. 경순왕이 와서 항복을 하니까 왕건이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경주나 감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김부입니다. 왕건 문제네요. 그죠? 부장 이하의 지방 세력을 견제하게 한다. 이게 바로 사심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 왕건의 답은 뭘까요? 쭉 보니까 이거네. 그렇죠? 1번에 흑창을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하였다. 태조 왕건이 아주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시민 유도, 세금도 낮춰주었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봄에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받는 진대법과 비슷한 흑창을 설치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2번도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셨다더군. 근데 이 과거가
이게 지금 처음인지 마지막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쌍기가 처음 치러진 과거 그랬어요. 어느 왕이에요?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얘기해 붙이시는데 광거. 과거는 광종이잖아요. 그죠? 예, 쌍기라는 중국 사람이 와서 시작한 것이 바로 광거, 과거입니다. 광종 문제네요. 예,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분명히 광종의 1등 답인 광덕준풍이 답이거나 또는 같은 1등 답인 노비안거법이 답일 거예요. 맞죠? 한번 찾아볼까요? 예. 4번이군요. 무조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광덕준풍이 답이거나 노비안건법이 답이거나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누가 나왔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최성로.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최성로 그렇게 외우지 않고 최성로 그렇게 읽으면 돼요. 바로 성종 때죠. 최성로가 쓴 게 뭐예요? 시무 28조 라는 상소문 101장을 열어서 거기서 장원급제한 게 바로 이건데요. 최성로 성종 문제군요. 답은 뭘까요? 성종의 1등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12목. 너무너무 중요해요. 12목에 그 최성로의 의견에 따라 외관을 파견한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예, 마지막 문제 6번인데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독자적 정치 기구래요. 이 독자적이라는 말은요, 중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건데,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 이런 것들은 중국의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중추원, 삼사 사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송나라 제도를 모방한 건데,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촌의 추미를 조금씩 따다가 당나라 송나라 제도를 조금씩 따다가 하나의 회의를 만드는 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 정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제추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중서문성의 재신과 중촌의 추밀, 제추, 맞네요. 제추회의. 근데 보니까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었대. 뭐겠어요? 도도도? 이거 도를 보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그죠? 네 글자가 5글자로 바뀌었잖아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죠? 도병마사 문제네요.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였군요. 2번. 그죠? 도병마사는 병마사를 지도하기 위한 회의가 바로 도병마사예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겠죠. 바로 양계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